안녕하십니까, 항의자TV입니다. 여기 우측 사진은 비텐브루크 루트 박물관에 있는 루트 부부 초상화이고, 좌측은 루트가 가족과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는 개혁가에 대해 일종의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가는 통상 목표지향적이고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사람이라는 선입관입니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나 카툰 등을 몇 편 접하면 금방 이러한 선입관이 사라집니다. 특히 그가 자녀에게 보낸 편지나 또 프랑스와 베네치아와도 바꾸지 않겠다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면 정말 인간미 넘치는 가장이요 남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20년 루트는 성직자의 결혼에 대해 지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개혁의 영향으로 많은 수도사와 수녀들이 수도원을 나왔습니다. 1522년 집필한 결혼 생활에 관하여서 루트는 여성은 남성이 가진 것을 가져야 하고 남성은 여성이 가진 것을 가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523년 4월 시토 수도의 수녀들이 수도원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 9명의 수녀들이 결혼할 수 있는 남편들을 주선하도록 비텐베르크에 있는 마르틴 루터에게 보내졌습니다. 수도회를 나온 9명의 수녀 가운데 카타리나 폰보라는 어느 귀족에 속한 가난한 집안 출신의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먼저 루카스 크레나의 집안에 소개되었지만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9명의 수녀들 중 오로지 카티 혼자만 여전히 미혼이었습니다. 당시 루트는 개혁 과정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결혼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도사 복장을 하고 수도사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루트는 친구의 권유에 의해 1525년 6월 13일 카티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루트는 42세였고 카티는 26세였습니다. 결혼 후 선제후의 배려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양도받아 거주했습니다. 선제후는 그의 월급을 배로 올려주고 사냥한 고기, 의복 등을 자주 보내주었습니다. 심지어 면제부 판매에 앞장섰던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금화 20냥을 아내 카티에게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원이 하나의 병원의 역할을 할 정도로 환자들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에도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하숙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생활하게 된 식구가 보통 25명 이상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가정생활에서 아내인 카티의 역할은 컸습니다. 카티는 상추, 배추, 콩, 오이 등도 심고 일구기도 했으며 닭, 돼지, 소 등 가축도 길렀습니다. 또한 남편이 감기, 치질, 변비, 통풍 등 잦은 질병을 알았는데 이를 돌보는 역할도 했습니다. 당시 전통적인 노동 방식에 따라 루트는 일상의 사역에 집중하였고 카티는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정원을 가꾸고 맥주를 양조하며 하숙집을 1530년까지 꾸려나갔습니다. 루트는 식탁에서 가족 외에도 많은 친척 기숙사 학생들과 마주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숙하는 학생들은 식사 시간을 공부의 기회로 생각하고 노트를 들고 식탁으로 왔고 루트가 하는 말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아내 카티는 이에 대해 수강료를 별도로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루트의 식탁 이야기 책자는 항목이 6,596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합니다. 대화의 내용은 하나님, 정치, 교황, 잠언, 임신, 가축, 개구리 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마틴과 카티 부부 사이의 자녀는 모두 6명이었습니다. 한스, 엘리자베스, 막달레나, 마틴, 파울, 마가레타였으며 딸 둘은 어릴 때 죽었고 6자녀 외에도 루트 부부가 받아들이는 식구가 많았는데 친척들 가운데 고아가 된 아이들이 넷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마르틴 루터는 가정을 이루므로 독일 가정의 분위기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루터는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을 겪으며 결혼 생활은 인격을 수양하는 학교라고 묘사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마치 이전의 수도원을 대체한 듯 했습니다. 루터는 나의 모든 삶이 인내다. 나는 교황, 이단자, 나의 가족, 아내 카티에 대해 인내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결혼 생활을 후회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와 자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내 카티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스럽고 진실한 당신에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의 동료인 요나스에게 건넨 말을 보더라도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배우기 위해 책상 위에 체리 열매 가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 루트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체리보다 내 아이들을 바라봐라. 체리 열매보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단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자주 띄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루터는 성경과 성령에 대해 엄격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졌지만 신앙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는 비교적 여유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수도원 생활을 할 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작은 죄까지도 기억해내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결벽증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깨달았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흠이 없다면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지독한 죄,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실수가 있어야 겸손하게 됩니다. 루트는 과식, 과음, 많이 자는 것 등의 부절제가 교만에 빠지는 것을 바로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고 했습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려면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의에 대한 모든 망상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그와 동시에 의롭다. 이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고 또 만들려는 어떤 힘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새로운 교회를 건설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루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무관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구원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유익한 것을 권장하였으나 이에 대해 방해되는 것을 무시했습니다. 루트는 자연의 놀라운 현상을 통해 일정 부분 절대자를 이해할 수 있으나 절대자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의 명멸의 역사를 보면 그 원인을 찾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절대자의 의도를 일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역설적이지 않은가? 수치와 굴욕, 고뇌와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고난과 영광을 거쳐 하나님의 손길이나 뜻을 알아차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렇기에 그는 철학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직업, 경제, 정치, 국가 및 교회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의 직업, 경제, 정치, 국가 및 교회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개혁 과정에서 수도원 제도를 철폐함으로써 당시 상류사회에 속하였던 주교, 수도사 등 성직자와 일반인들의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모든 신자들이 성직자와 같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룩하고 가치 있는 직업을 부여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직업은 귀천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표현했던 직업 지도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루트의 지금까지 경제관, 국가 및 교회관은 결국 소명이라는 주제로 기결됩니다. 통치자도 그의 소명이 주어진다. 목회자에게도 그의 소명이 주어진다. 각 사람은 자신의 직분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떤 소명이 다른 소명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소명이 다른 소명보다 더 쉽다고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거주하며 활동하던 비텐브루크는 작센 지역으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한 동북쪽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경제력과 군사력을 비축하며 프로이센이 독일 제2제국으로 통일할 때 중심적 역할을 하는 지역이 됩니다.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루터의 개혁신앙을 기초로 한 직업관이 편만히 적용되면서 경제적으로 성장해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42세에 결혼한 후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며 개혁운동을 정착시키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가톨릭과의 투쟁뿐만 아니라 동료 개혁자들과의 대립 등으로 심신이 크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는 메니에르병, 현기증, 이명, 백내장 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1536년 이후에는 그에게 신장과 방광 결석, 관절염, 고막 파열 등의 질환도 나타났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겪으며 1544년에는 협심증도 생겨나면서 여러 질병이 깊어갔습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지자 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거지이다. 이것은 진실하다고까지 기술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소원이었던 법관이 되지 못하고 개혁가로서 또 목회자로서 일생을 보냈지만 결국 자신의 큰 아들을 법관이 되도록 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루터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여행을 나섰습니다. 그의 부친 한스 루터의 구리광산과 관련된 무역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만스펠드의 백작 알브레히트와 그 형제들과 협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협상은 성공적으로 1546년 2월 17일에 체결되었고 부친 때부터 내려오던 집안의 가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곳도 바로 이 협상 이후에 부친이 개척한 광산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잠시 들린 생가 아이슬레벤의 한 숙소였습니다. 루터는 가슴에 통증을 느끼며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시편 31편 5편 말씀을 묵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가 태어난 고향 이 아이슬레벤에서 1546년 2월 18일 새벽에 운명했습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루터는 비텐부르크의 궁정교회에 묻혀 있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한 사람은 그의 친구 요하네스 부겐하겐과 평생 동역했던 필립 멜란 히톤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